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자주 마주합니다. 저 정당을 왜 지지하지? 저 종교를 왜 믿지? 아니, 팩트를 보여줘도 왜 안 바뀌지?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왜 저렇게 고집부리지? 정치 얘기를 할 때도, 가족끼리 다툴 때도, 혹은 연인이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념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팩트를 보여주면 바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반박될수록 더 격해집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화되고 무너지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념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정당화한 말입니다. 신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는 것 같다. 따위가 아닙니다. 물론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뭐 부먹이 진리야 라거나 뭐 민초가 진리야 뭐 이런 소주는 금방 무너지죠. 하지만 되게 신념은 이걸 믿고 있어야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건 내 전부야. 에 더 가깝습니다. 즉 신념은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계속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혼자가 더 편해. 사람은 결국 다 자기밖에 몰라. 믿으면 배신당해.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버티기 위해 만든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언젠가부턴 진짜 나의 생각이 되고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신념은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구조화한 말입니다. 사람은 이유 없는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감정이 생기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감정은 폭발하거나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감정 위에 해석을 덧붙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거야. 나는 애초에 잘못 태어난 거야. 사회가 썩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 이런 감정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이야. 이 해석이 반복되면 감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해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이 굳어질수록 그건 생각이 아니라 신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신념은 반박될수록 더 단단해질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말해주면 바뀌겠지. 팩트를 보여주면 깨달을 거야. 충분히 설명하면 설득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팩트를 보여줄수록 설득은커녕 더 방어적이게 됩니다. 심지어 논리를 거부하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유명한 책에 나오는 세계 멸망을 예측한 현대 집단에 대한 사회심리학 연구가 있죠. 1950년대 페스팅과 동료들은 종말론적 UFO 종교 집단을 몰래 관찰했고, 이 집단은 1954년 12월 21일 지구가 대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믿음이 무너졌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신념에 집착하고 전도 활동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지해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페스팅어는 이때 두 세계 사이의 긴장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를 피하려면 사람은 오히려 그 신념을 더 화려하게 포장해 버리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리면 합리화나 이상화죠. 그 사람은 논리로 반박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거죠. 신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는 증거이자 선언입니다. 그걸 부정당하는 순간 사람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가 반응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시가 있죠. 1945년 나치 독일은 패망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했고 히틀러는 벙커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의 측근들, 비서, 장군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끝까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죠. 히틀러는 독일을 배신하지 않았다. 독일이 히틀러를 배신한 거다. 이들은 진실을 몰랐던 게 아닐 겁니다. 진실이 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진실은 그 사람 삶의 전체,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정체성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신념이 무너지면 자신이 한 모든 선택이, 자신이 한 충성이 전부 악이 되는 거니까. 반박당한 신념은 단순히 수정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지로 재조직되죠.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그 즉시 자존감이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고 느끼면서도 입 밖으론 말도 안 돼, 다 거짓이야. 그쪽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게 되죠. 이때 작동하는 게 합리화와 이상화입니다. 합리화는 자신의 감정의 선택을 정당한 이유로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받고 존재감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소중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친구가 말합니다. 그거 사기야. 그 교주는 돈 뜯는 사람이야. 그 순간 그 사람은 말하죠. 아니야, 나한텐 진짜였어. 너는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그 감정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거짓일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이 상황은 결핍된 나를 지탱해줄 대상을 현실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정치인, 연인, 이념, 종교,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대상은 내가 부족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비난받으면 내가 틀린 게 되니까 사람은 이렇게 왜곡하게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욕먹는 거야. 시대가 아직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그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이건 그 대상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믿고 있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대상 자체를 부풀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비판받을수록 더 공고해지고 반박될수록 더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팩트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 팩트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신념을 반박받는 순간 사람은 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방어하기 시작하죠. 이때 작동하는 게 합리화와 이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신념은 머릿속에서만 생기지 않고 말로도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 버틸 수 없고 그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람은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그 감정을 고정된 뜻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막연히 슬펐던 감정을 이렇게 말해보죠. 그 사람은 날 무시했어. 이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은 이제 무시당한 감정으로 이름 붙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시당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운했던 걸 수도 있고 기대와 어긋난 실망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무시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애매하지 않게 되고 이후 비슷한 감정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같은 해석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날 무시해. 나는 예전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왔어. 사람들은 원래 다 이기적이야. 이 말이 반복되는 동안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그 말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신념이 되죠. 언어는 감정을 그치는 틀로 작용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있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골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단어가 먼저 오고 그에 맞는 감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말은 나를 설명하는 도구이자 나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구성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정이 많아서 상처를 자주 받아. 나는 무언가에 쉽게 빠져. 나는 냉정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말들은 모두 나는 누구인가를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고 이 언어가 굳어질수록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신념이 됩니다. 말은 감정을 번역하는 동시에 감정을 틀 지어버린 도구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해석한 언어를 바꾸지 않는 한 자기 신념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으면 느끼는 방식도 생각하는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정리 가능한 언어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 언어는 감정을 정리해주는과 동시에 감정을 가두고 고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진심으로 믿게 될까요? 사회가 기준을 만들고 우리는 기준을 내면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느낀 걸 믿어.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가 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야. 이 말이 진짜 맞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믿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믿음이 처음부터 내 안에서 나온 걸까요?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는 말들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알튜세르는 이런 걸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조차 사실은 이미 설계된 감시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수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신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반복해준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은 필수야,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결혼은 해야지, 애는 낳아야지, 30 넘으면 안정된 직장은 있어야지, 그 나이에 혼자 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옷차림은 좀 별로야. 그런 말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처음엔 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냥 상식이 되어버리죠. 아니라고요? 그런 말들에 반대한다고요? 그 반대조차 정체성이 되고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사회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기준을 반복합니다.
사회는 너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 외모가 예뻐야 해.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다들 결혼하더라. 요즘 사람들은 다 외모에 신경 쓰더라. 요즘은 연봉 5천이 커트라인이라던데? 그 나이면 집은 있어야 하지 않나? 애는 나중에 못 낳는다더라. 이런 말들로 바꿔 말하죠.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반복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바로 설계된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은 기준이 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스펙이 없으면 뒤처질지도 몰라. 나는 왜 연애가 안 되지? 나는 왜 혼자야? 나는 왜 남들보다 느릴까? 나는 왜 평범하지 않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 기준이 맞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나의 현재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신념이 아니라 불안이 만든 신념을 붙잡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외모가 중요해. 결혼은 안정이고 안정은 사랑이야. 일단 스펙을 쌓아야 기본이라도 하지. 그런 가치관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봐야지. 이 나이엔 이 정도 위치는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때로 내가 선택한 진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채택된 설정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내 신념일까요?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 정말 혼자가 좋아서일까? 아니면 타인의 친밀함이 어렵다는 걸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일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이건 혹시 관계에 대한 반복된 실망을 일이라는 신념으로 대체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을 보면 우리는 신념의 바닥에 불안과 결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신념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반복돼서 심어준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불안해지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 기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반복되면 나는 그것을 스스로의 생각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왜 무언가를 계속 믿으려 할까요?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걸까요? 결핍을 견디기 위해 만든 위장된 욕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종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세상이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종종 나는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원하는 걸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자기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죠. 이건 나는 정말 혼자가 좋다는 말이 사실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거짓 서사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미는 이걸 자유의 회피라고 불렀고, 신경과학도 말합니다. 우리는 성취 자체보다 성취될 거라는 예측에 더 도파민을 반응시킵니다. 즉, 믿는다는 건 원하는 게 아니라 결핍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를 속이는 일입니다. 신념은 결핍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내가 부족한 상태로 있는 나 자신을 그냥 놔두는 걸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상태가 옳다고 말해줄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난 혼자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냥 이런 삶이 나랑 잘 맞는 거야. 난 욕심이 없어서 이 정도면 만족해. 난 현실적인 사람이야. 이상은 필요 없어. 이건 욕망의 포기가 아니라 욕망을 감추기 위한 신념의 발명입니다. 사람은 결핍을 드러내지 않고 신념으로 덮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죠. 나는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야. 연애는 나랑 잘 안 맞아. 사랑은 집착일 뿐이야. 어떤 사람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성공이 다가 아니야.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난 내 페이스대로 사는 게 좋아. 이 말들은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 진심은 고통과 결핍 속에 세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념은 내가 놓친 것을 애초에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인간이 가진 가장 정교한 자기 방어입니다.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걸 인정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결핍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결핍을 견딜 수 있게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반복될수록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자주 말하는 건 결국 스스로 믿게 되기 때문이죠. 처음엔 그냥 슬펐던 건데 사람은 그냥 다 변한다 라고 말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그게 진실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말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신념을 진실로 바꿔버리니까요. 신념은 욕망을 포장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상처의 주머니이기도 하죠. 이게 역설입니다. 신념은 결핍을 덮는 역할을 하지만 그 결핍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념은 그 결핍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품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념을 해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은 늘 고통스럽죠. 신념을 버린다는 건 멋진 일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드라마의 결말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신념을 해체한다는 건 내가 나를 지탱해오던 방식 하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즉, 그 신념이 사라지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나였던 방식을 의심하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념을 버린다는 건 논리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리퀘레는 인간은 자기 삶의 서사를 끊임없이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신념을 해체한다는 건 나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이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죠. 진리는 낯섦 속에서 드러난다. 사람에게 신념은 정보나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삶을 설명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유일한 서사입니다. 그 서사를 부정당하면 사람은 단순히 틀렸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붕괴되는 것 같은 감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해체하기보단 신념을 더 고도화합니다. 사람은 신념이 흔들릴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걸 놓고 다시 자신을 재구성하기. 두 번째, 더 정교하게 포장해서 스스로를 다시 설득하기. 거기서 대부분은 2번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신념을 더 정교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합리적인 척 만들기 시작하죠. 이건 자기 기만일까요? 어쩌면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만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더 고립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자기 안의 고통은 정리되지 않았고 그걸 덮은 신념은 너무 오래되었고 누가 그걸 건드리면 내가 누구인지까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타인을 밀어내게 되죠. 누가 다가와도 신념의 벽 너머까지 들어오게 두지 않습니다. 결국 신념은 나를 보호하지만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대부분의 신념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단은 신념을 공유할 뿐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거나 특정 종교에 매우 현신적이거나 특정 음모론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 옆에는 거의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대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 프레임을 강화하고 외부를 적대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탈한 자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집단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며 신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과 소속감을 줍니다. 이 네 가지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면 개인은 비판을 듣더라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 내 신념이 잘못된 걸 알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는 누가 받아주죠? 사람은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무리에서 떨어진 개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와 극단 정치 집단은 신념 해체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갖습니다. 사이비 종교에게 빠진 사람에게 한번 팩트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반박하고 과학적인 오류를 말해줘도 왜곡해서 듣고 각종 기괴한 방식들로 방어합니다.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사이비 종교 탈퇴자 100명 이상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단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에서 금이 가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주 행동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그가 뒤에서 욕설을 하거나 사적으로 돈을 유용하거나 거룩하다고 믿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포착한 거죠. 그 장면이 신념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 있던 의심의 씨앗을 활성화시켰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갈등을 통해 신념에 금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종교가 기도로 낫는다라고 했고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가 결국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처음으로 내가 믿는 게 정말 전부 옳은 걸까?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빠져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이렇습니다. 완전한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나는 작은 이심이 먼저 있었으며 이것을 인지적 미세균열이라고 합니다. 그 이심이 터지는 순간 기존 집단은 그 사람을 몰아내고 배신자 취급을 하죠. 이때 주변에 딱 한 명이라도 비난하지 않고 수용적으로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집단 밖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믿었는지를 감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사람은 집단을 통해 신념이 유지되고 내부 균열, 외부 사건,
안전한 경청자의 조합이 있어야 비로소 반박 없이 신념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일단 애초에 이런 집단에서는 스스로 미세한 균열을 내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